한데 교수님,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당신 따귀를 때리게 할 수 있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당신 따귀를 때리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당신 따귀를 때리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교수님? 여러분, 생각에 빠진 천재적인 사상가가 대답했다. 그도 뺨이 있고 나도 뺨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유추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난 논리적이기보다는 유추적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자연 법칙을 관장하는 유추가 훨씬 더 확실합니다. 저자가 분석의 왕이라면 난 총합의 왕입니다. 그가 뺨이 있다면 나도 뺨이 있고요. 내가 아내가 있으면 그는 정부가 있어요. 저자가 내 아내를 분석했으니 이제 난 그의 정부를 총합할 거요. 그자는 내 따귀를 때리려 하지 않겠지만 이 방법을 써서 끌어내고 말 거요. 그렇게 하게 만들 겁니다. 내가 저자의 따귀를 때릴 수 없으면 바로 저자가 내 따귀를 때리게 만들 겁니다. 필리도르는 계속해서 플로라 장뜨에게 손짓을 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몸의 모든 부분을 움직이면서 다가왔다. 한 눈으로는 나를, 다른 눈으로는 필리도르 교수를 흘기고 있었고 워파트킨을 향해 잇몸을 드러내며 미소를 지었고 상체는 로클레프스키 쪽으로 내밀면서 포클레프스키 쪽으로는 엉덩이를 흔들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워파트킨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분리된 저 50개 조각의 고등 총합을 실시하실 건가요? 영혼도 없이 돈이나 벌자고 저렇게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거기다 총합력, 피를 실시하실 건가요? 세계적인 이 총합주의자의 특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여자에게 자기 테이블에 앉으라고 청하고는 신짜노 한 잔을 권했다. 신짜노, 이탈리아의 전통주. 그러곤 그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선 제일 먼저 총합적으로 선언했다. 심장. 그녀도 거의 같은 식으로 대답했지만 그녀가 말한 건 몸의 부위들 중에 심장과 같은 글자로 시작하는 다른 부위의 이름이었다. 나. 총합론자가 상대의 내면에 꺼진 채 남아있는 자아를 일깨우기 위해서 신문하는 듯한 위험 있는 태도로 말했다. 나. 당신이요? 좋아요. 오주어띠예요. 주어띠. 폴란드의 화폐 단위. 단일성, 필리도르가 소리쳤다. 고등의 단일성, 모두 같이. 그러죠 뭐. 그녀가 무심하게 말했다. 나야 뭐 젊었건 늙었건 마찬가지니까요. 우리는 겁에 질려서 이 분석적인 창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안티필리도리의 원칙에 따라 완벽하게 훈련된 것이다. 어쩌면 어릴 때부터 교육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총합 과학의 창시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격렬한 노력과 대치의 단계였다. 그는 상대에게 신비적인 시의 첫 두 연을 읽어주었고 그 대가로 그녀는 10주어띠를 요구했다. 그는 고등한 사랑, 즉 사람을 결합시키고 조화시키는 사랑에 대해서 그녀와 한참 동안 영감에 이끌린 대화를 나누었고 그 대가로 그녀는 11주어띠를 요구했다. 그는 사랑을 통한 갱생이라는 주제에 관한 여성 작가의 두꺼운 소설 2편의 내용을 요약해 주었고 그 대가로 그녀는 단 한 푼도 깎아주지 않고 150주어띠를 청구했다. 이어 총합론자가 그녀의 내부의 존엄성을 일깨우려고 하자 더도 덜도 아닌 52주어띠를 요구했다. 판타지는 비싸답니다. 호색한 손님. 그녀가 설명했다. 가격은 물론 조정할 수 없고요. 부엉이같이 둔감한 필리도르의 눈이 여기저기를 바라보았고 여자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가격은 계속 올라갔다. 안티필리도르는 시내에서 이 필사적인 시도를 비웃고 있었다. 워파트킨과 새 법학 박사를 소집해서 회담을 하면서 탁월한 연구자인 필리도르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날의 실패를 보고했다. 다 합해서 수백 주어띠가 들었지만 전혀 총합의 가능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류처럼 단일화시키는 개체들을 시도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걸 돈으로 바꿔버렸고 돈을 받고 거슬러 줍니다. 42주어띠로 산정된 인류는 더 이상 단일성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군요. 저기 내 아내는 돌이킬 수 없이 내적 응집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혼자 방을 돌아다니고 있고 잠이 들면
물론 내 아내의 다리가 잠드는 게 아니라 내 아내가 잠이 든다는 말입니다. 손으로 다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손도 말을 듣지 않아요. 완전 제멋대로란 말입니다. 포클레프스키 박사. 안티필리도르가 당신이 변태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시간 강사 워파트킨. 그 여자를 돈으로 정복할 수는 없을까요? 모든 걸 다 돈으로 바꿔버리니 돈의 힘으로 그녀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제 생각에 대해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성상 예를 들어서 제 환자 중 하나가 병적인 수주범증에 걸렸었는데 대담함으로는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가 받아들이려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일정량의 수주범을 주입하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대담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범해졌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제 핵심에 들어가는 겁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저 여자를 돈으로 총합하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필리도르 교수. 돈이라. 하지만 돈은 결국 숫자이고 합계일 뿐이지요. 단일성과 관계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이 그로쉐일 뿐인데 그로쉐, 폴란드 화폐 단위로 100그로쉐는 1주어띠에 해당한다. 그로쉐는 주의를 끌지 못하지요. 다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엄청난 액수를 제공해서 저 여자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게만 어떨까요? 그대로 굳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필리도르는 턱수염을 날리며 벌떡 일어났다. 그는 천재들한테 7년에 한 번씩만 나타나는 조급증 상태에 빠져들었다. 총합론자는 건물 2채와 교회의 별장을 처분하여 85만 주어띠를 마련하였고 그것을 모두 1주어띠짜리로 바꾸었다. 포클랩스키는 그 모습에 경악했다. 이 지방의 평범한 박사는 결코 천재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포클랩스키는 이해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이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철학자 필리도르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확신에 차 있었고 빈정거리며 안티필리도르 박사를 초청했다. 안티필리도르 역시 빈정거리며 초청에 응했고 문제의 그날 9시 30분에 바로 결정적인 체험이 펼쳐지게 될 레스토랑 알카자르에 도착했다. 두 학자는 서로 손을 내밀지 않았다. 분석의 제왕은 메마르고 심술궂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자, 괜찮습니다. 당신 부인이 분해가 잘 안 되는 것만큼이나 내 애인도 합체가 잘 안 된답니다. 난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 역시 조급증 상태에 빠져들었다. 포클레프스키 박사가 펜을 들었고 워파트킨이 종이를 잡았다. 필리도르 박사는 우선 탁자 위에 1주어띠짜리를 한 장, 정말 딱 한 장 놓았다. 플로라 장뜨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박사가 1주어띠짜리를 또 한 장 놓았다. 아무 반응도 없다. 세 번째로 또 한 장을 놓았다. 역시 아무 반응이 없다. 네 번째를 놓았을 때 그녀가 드디어 이렇게 말했다. 4주어띠. 다섯 번째를 놓자 플로라 장뜨는 하품을 했고 여섯 번째를 놓을 때는 전혀 동요하는 내색 없이 이렇게 물었다. 자, 영감님, 다시 환상의 세계로 가볼까요? 97번째가 되어서야 플로라 장뜨가 처음으로 놀라움의 증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15번째가 되자 그때까지 포클레프스키 박사와 시간 강사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던 그녀의 시선이 조금씩 돈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10만 번째가 되자 필리도르는 숨을 헐떡거렸고 안티필리도르가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던 여자는 어느 정도 집중한 상태였다. 돈더미의 광경에 황홀해진 그녀는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그냥 더미 이상의 무언가가 되어버린 돈을 쳐다보았다. 플로라 장뜨는 돈을 세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이제 불가능했다. 총액은 이제 더 이상 총액이 아니라 그보다 고등한, 생각할 수 없고 산정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되어버렸다. 하늘에 떠있는 별들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엄청난 돈에 그녀는 소리 없이 헐떡거렸다. 분석가가 달려들어 도와주려고 했지만 2명의 박사가 온 힘을 다해 그를 저지했다. 안티필리도르는 여자에게 총액을 100단위 혹은 500단위로 나누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총액은 나누어지지 않았다. 총합학의 위대한 수호자가 의기양양하게 마지막 1주어띠를 돈더미 꼭대기에 얹었다.
아니 차라리 거대한 퇴적물 혹은 산이라고 해야 옳았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후의 단위로 만들어진 이 신하의 산이 완성되었을 때 신이 나타나 여인을 소유해버린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종합적 증상들, 그러니까 울음, 한숨, 미소, 몽상을 모두 보여주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나예요, 나, 우월한 본질. 필리도르가 승리의 함성을 질렀고 아연실색한 안티필리도르는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를 붙잡고 있는 박사들을 뿌리쳤다. 그러곤 상대의 따귀를 때렸다. 이 청천벽력 같은 일격은 분석의 심장에서 끄집어낸 총합의 섬광과도 같았다. 암흑이 사라지고 환하게 밝아왔다. 워파트킨과 3명의 박사는 감격에 휩싸이면서 명예의 복수를 한 교수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와 불구대천의 원수인 분석가는 벽 아래 엎드려 울부짖으며 고통으로 몸을 비틀었다. 하지만 그 누가 울부짖는다 해도 일단 시작된 이 명예의 일은 멈출 수 없었다. 지금까지 별로 명예롭지 않았던 일이 이제 드디어 진짜로 명예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레이디 필리도르 교수는 워파트킨과 나를 증인으로 택했다. 안티필리도르라는 별명이 붙은 PT 몸센 교수는 두 전임 강사를 증인으로 삼았다. 필리도르의 증인들은 명예롭게 안티필리도르의 증인들에 맞섰으며 안티필리도르의 증인들도 명예롭게 필리도르의 증인들과 맞섰다. 그리고 이 명예의 약속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한테 각기 총합이 진행되었다. 콜롬보 출신의 분석가는 마치 뜨거운 석탄 위에 올라선 것처럼 몸을 비비고 왔다. 레이드 출신의 총합론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긴 수염을 만지작거렸다. 시리병원에서는 필리도르 여사가 흩어진 자기 부분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다.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우유를 마시고 싶다고 말했고 의사들도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다. 명예가 구름에서 나와 인간들에게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최후의 전투는 다음 화요일 아침 7시에 있게 될 것이다. 포클레프스키 박사는 펜을, 워파트키는 권총을, 로클레프스키는 종이를, 나는 외투를 들이게 될 것이다. 지칠 줄 모르는 총합의 선구자는 일말의 의심도 없었다. 그가 결투 전날 밤 한 이야기가 기억난다. 자, 어쩌면 그자와 마찬가지로 나도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투에서 누가 지든 내 영혼은 영원히 승리할 겁니다. 죽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본질이 문제고 죽음의 본질은 결코 총합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만일 그자가 죽는다면 그 역시 총합의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그가 나를 죽이게 된다면 역시 총합적 양식에 따라서일 거고요. 결국 나는 무덤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거지요. 그는 열광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더욱더 기리기 위해서 두 여인, 자기 아내와 플로라를 관객으로 초대했다. 하지만 나는 뭔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무엇을 걱정하는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골똘하게 생각했지만 알 수 없었다. 결투 현장에 와서야 그게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마치 그림 속에 나오는 것처럼 맑고 건조한 아침이었다. 두 적수는 서로 마주 보았다. 필리도르가 안티필리도르에게 인사를 했고 안티필리도르가 필리도르에게 인사를 했다. 그때서야 나는 지난밤 내가 무엇을 걱정했던 건지 알 수 있었다. 대칭이 이루어진 것이다. 양쪽이 똑같은 대칭이고 이것은 물론 장점이지만 동시에 약점이기도 했다.